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만 불이 아니라 더 높은 것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이벤트는 리플과 SEC 소송이 될 수 있겠죠. 규제의 명확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리플 SEC 소송. 요 이벤트가 정리가 되면 XRP 흡공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그 외 알트코인 정도는 충분히 XRP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또한 XRP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게 가장 먼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여러분들도 뭐 예측하시겠지만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요게 두 번째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거부하기 힘든 블랙록의 제안, SEC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49,000불 정도까지는 블랙록의 이벤트 광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 69,000불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년 4월에 진행이 될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개수가 또 반으로 줄어들죠. 초기에는 50개, 그리고 4년마다 2분의 1로 줄여서 지금은 6.25개의 보상을 받고 있죠, 채굴회사들이. 그리고 내년 4월로 예측되어 다가오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블록을 생성하지만 채굴장에서는 비트코인을 3.125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에 근접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을 했다. 요 세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10만 불,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반감기와 블랙록을 언급을 했고, 저는 가장 먼저 다가올 수 있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을 하나 더 끼워 넣었죠. 그리고 리플 흡공, XRP 흡공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말하는 절대 다수의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을 건지, 그건 뭐 시간이 해결을 해 주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투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제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제 말을 100% 신뢰하진 마세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더라도 너무 그들의 말을 믿지는 마세요. 항상 신중한 선택을 하세요. 이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일정한 알미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신념도 생기고 그거에 집중을 하세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뭐 세력이 아닌 이상, 제가 정책 위반자가 아닌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평단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 개수를 늘리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있는 걸 잘 보존하셔라. 제 영상은 살아살아 방송이 아닙니다. 가진 걸 잘 지켜라 방송이죠. 제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미 정부는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또 한 번 동결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죠. 그렇게 된다면 아주 단순하게 보더라도 외화 자본이 유출이 되겠죠. 돈은 어쨌든 항상 그랬듯이 이익이 많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3.5%를 주는데 미국은 5.25%를 준다.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움직이겠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증권이든 채권이든
그 모든 돈들이 결국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죠. 뱅크런, 부실채권, 개개인의 채권보다 더 심각한 게 은행에서 떠안아야 되는 채권들, 이런 것도 꽤 심각해질 수 있다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구조 개혁은 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한 번 돈으로 돈을 메꾸려고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제 보기에는 부실해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해야 될 일은 통화정책이죠. 금리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존재하죠. 한국은행은 어쨌든 두 가지 가장 큰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돈을 발권을 한다. 돈을 인수한다. 그리고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시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돈으로 또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조조정을 먼저 생각을 하시겠죠. 이런 거죠. 특정 기업이, 이 기업의 이윤이 5%예요. 그런데 금리가 8%대가 되면 마이너스 3%가 되겠죠. 아무리 일을 해도 이 회사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3%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금리를 2%로 낮춰주면 이 기업은 3%의 이익을 또 실현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실 기업들, 특히 건설사, PF 대출, 말이 많죠. 이런 기업들의 구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상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에 지금 새마을금고 PF 대출이 꽤 심각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언뜻 보시기에는 집값이 반등이 보이는 걸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이터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죠. 대중들을 헷갈리게 하죠. 주간 차트는 상승을 보이지만 항상 월간 부동산 차트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 차트의 데이터만 지금 공중파 뉴스에서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데이터들을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겠다고 또 부양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가격 상승을 한 집값이 6개월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거품, 버블이 이렇게 쉽게 사라진다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경제는 버블 경제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내가 들어오는 소득은 일정한데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쓸 수 있는 돈들이 작아졌죠. 그런 거품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 개혁 없이 통화 정책의 장난질로, 그리고 정부의 재정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이놈의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컵에 맥주를 따르는데 거품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돈으로 쌓아 올려진 거품 위에 다시 또 돈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잘 느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는 그 누가 뭐래도 자연의 섭리이자 세계가, 그리고 인류가 들어가는 이치, 명제 아닐까요? 어쨌든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버티면 버틸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이 되지 않는데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가 받는 급여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부 다 부채죠. 미래에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돈을 끌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넉넉하게 살았어요. 모든 게 풍요로웠죠. 이 풍요로움의 역습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나 흔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건 뭐 물도 마찬가지고 식량도 마찬가지고 버리는 음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옷이 떨어져서 옷을 다시 사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당연한 일은 아니죠. 그 모든 넉넉함들이 결국 거품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넉넉함에 대한 역습, 흔함에 대한 역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거를 잘 현명하게 견디셔야 할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쌓아 올린 거품이 어떻게 6개월 만에 모든 게 해결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8월, 9월부터 들어오는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상환, 이거 심각해질 수 있어요. 새마을금고가 무너지면 그 다음 포지션은 이제 지방은행이겠죠. 그리고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9월 역전세, 내줘야 될 돈, 이거 터지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어쨌든 시장에 돈은 항상 풀려집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그 외 투자로 돈을 번 돈들은 시장에 또다시 몰려듭니다. 이 돈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 돈은 항상 이익이 높은 곳으로 향한다. 결국 부동산의 떡락과 현대금융 시스템의 몰락, 그 중요한 시기에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그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전 세계 각국들이 지금 돈으로 생성이 된 거품을 마지막으로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구조개혁 없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구조개혁을 미루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행위는 수많은 대중들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높아지는 자살률, 더 국가를 병들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제가 잔소리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가오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가기 위한 두 가지 이벤트, 저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디지털 통화를 위한 최고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로 첫 번째 CBDC 상을 수상을 했다. 그러면 뭐합니까?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그지 같은데 622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XRP 사지 마세요. XRP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너무 힘드시다면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의 결정은 그 누구도 제어해줄 수 없어요. 컨트롤해줄 수 없어요. 이 상을 누가 줬을까요? 2023 디지털 커런시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CBDC 상을 받았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그 공급 업체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커런시 리서치가 수여하는 이 상은 리플이 꽤 괜찮다, 탁월한 발전을 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암호화폐 후 귀염둥이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회사는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 했죠. CBDC, NFT, 부동산의 토큰화, 그리고 리플 XRP. 어쨌든 깜찍한 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제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구독 누르지 마시고 제 영상을 기웃기웃 거리지도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책임을 지는 감정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행하는 대로, 그 생각이 행하는 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리플 XRP 이야기는 요거 상 받은 걸로 땡 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광경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발생하면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도달할 수 있다. 어떤 이벤트가 있어야만 비트코인이 10만 불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지금 많은 생각들을 하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두 가지 정도가 아니라 세 가지 정도의 이벤트가 나타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만 불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장 먼저 다가올 수 있는 이벤트는 리플과 SEC 소송이 될 수 있겠죠. 규제의 명확성이 뚜렷하게 나타날 수 있는 리플 SEC 소송. 요 이벤트가 정리가 되면 XRP 흡공이 현실화가 될 수도 있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그 외 알트코인 정도는 충분히 XRP의 상승과 하락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또한 XRP에 의해서 움직일 수도 있겠죠. 이게 가장 먼저 현실화가 될 수 있는 이벤트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벤트는 여러분들도 뭐 예측하시겠지만 블랙록의 현물 ETF 승인, 요게 두 번째 이벤트가 될 수 있겠죠. 뭐 자꾸 말씀드리지만 거부하기 힘든 블랙록의 제안, SEC가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은 49,000불 정도까지는 블랙록의 이벤트 광고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의 올타임 하이 69,000불 끌어올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내년 4월에 진행이 될 비트코인 반감기, 비트코인 블록 생성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비트코인 개수가 또 반으로 줄어들죠. 초기에는 50개, 그리고 4년마다 2분의 1로 줄여서 지금은 6.25개의 보상을 받고 있죠. 채굴 회사들이. 그리고 내년 4월로 예측되어 다가오고 있는 비트코인의 반감기, 그러면 내년에는 똑같은 블록을 생성하지만 채굴장에서는 비트코인을 3.125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항상 비트코인 반감기에 근접했을 때는 가격이 상승을 했다. 요 세 가지 이벤트를 가지고 비트코인이 10만 불,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가치로 상승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전문가 집단에서는 반감기와 블랙록을 언급을 했고, 저는 가장 먼저 다가올 수 있는 SEC와 리플과의 소송을 하나 더 끼워 넣었죠. 그리고 리플 흡공, XRP 흡공에 대해서 방금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고, 암호화폐 전문가라고 말하는 절대 다수의 생각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제 생각이 맞을 건지, 그건 뭐 시간이 해결을 해 주겠죠. 그리고 또 한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투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신중. 제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제 말을 100% 신뢰하진 마세요. 그건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유튜브 영상을 보시더라도 너무 그들의 말을 믿지는 마세요. 항상 신중한 선택을 하세요. 이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의 일정한 알미 필요하겠죠. 그래야만 신념도 생기고 그거에 집중을 하세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제가 뭐 세력이 아닌 이상, 제가 정책 위반자가 아닌 이상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소리처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너무 평단에 집착하지 마라. 너무 개수를 늘리려고 노력하지 마라. 그냥 있는 걸 잘 보존하셔라. 제 영상은 사라사라 방송이 아닙니다. 가진 걸 잘 지켜라 방송이죠. 제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또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금리 이야기가 꽤 많이 나오고 있죠. 미 정부는 금리를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금리를 또 한 번 동결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5.25%죠. 그렇게 된다면 아주 단순하게 보더라도 외화 자본이 유출이 되겠죠. 돈은 어쨌든 항상 그랬듯이 이익이 많은 곳으로 움직입니다. 우리나라는 3.5%를 주는데 미국은 5.25%를 준다. 당연히 미국으로 돈이 움직이겠죠.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증권이든 채권이든 그 모든 돈들이 결국 빠져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여러분들 느끼시겠지만 환율이 계속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는 제가 꽤 오래전부터 이야기를 드렸죠. 뱅크런, 부실채권, 개개인의 채권보다 더 심각한 게 은행에서 떠안아야 되는 채권들, 이런 것도 꽤 심각해질 수 있다는 표현을 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에서 구조 개혁은 하려고 하지 않고 또 한 번 돈으로 돈을 메꾸려고 하고 있죠. 이게 굉장히 제 보기에는 부실해 보입니다. 불안해 보입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에서, 중앙은행에서 해야 될 일은 통화정책이죠. 금리를 통해서 물가 안정을 해야 되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존재하죠. 한국은행은 어쨌든 두 가지 가장 큰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돈을 발권을 한다. 돈을 인수한다. 그리고 금리를 통해서 물가를 안정시킨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 시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조개혁은 하지 않고 돈으로 또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조조정을 먼저 생각을 하시겠죠. 이런 거죠. 특정 기업이, 이 기업의 이윤이 5%예요. 그런데 금리가 8%대가 되면 마이너스 3%가 되겠죠. 아무리 일을 해도 이 회사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3%의 손해를 보고 있다. 그런데 금리를 2%로 낮춰주면 이 기업은 3%의 이익을 또 실현을 하겠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런 부실 기업들, 특히 건설사, PF 대출, 말이 많죠. 이런 기업들의 구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정상화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곳들에 지금 새마을금고 PF 대출이 꽤 심각하게 이루어졌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언뜻 보시기에는 집값이 반등이 보이는 걸로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데이터들은 사람들을 굉장히 헷갈리게 하죠. 대중들을 헷갈리게 하죠. 주간 차트는 상승을 보이지만 항상 월간 부동산 차트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간 차트의 데이터만 지금 공중파 뉴스에서 노출을 시키고 있어요. 이게 왜 이런 데이터들을 쏟아내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그리고 정부는 집값이 떨어지는 걸 막겠다고 또 부양 정책을 쓰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결국 나라가, 국가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세요. 7년 동안 가격 상승을 한 집값이 6개월 빠지고 다시 반등이 나오겠습니까? 거품, 버블이 이렇게 쉽게 사라진다고요? 지금 전 세계 모든 경제는 버블 경제라는 걸 여러분들 느끼셨잖아요. 내가 들어오는 소득은 일정한데 금리를 올려버리니까 쓸 수 있는 돈들이 작아졌죠. 그런 거품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개혁 없이 통화정책의 장난질로, 그리고 정부의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면 이놈의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컵에 맥주를 따르는데 거품이 이렇게 차오르는데 술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흘러넘치죠.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돈으로 쌓아 올려진 거품 위에 다시 또 돈을 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품이 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잘 느끼셨잖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그거는 그 누가 뭐래도 자연의 섭리이자 세계가, 그리고 인류가 들어가는 이치, 명제 아닐까요? 어쨌든 버티고는 있지만 지금까지는 버티면 버틸수록 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능력이 되지 않는데 집을 2채, 3채 가지고 있어. 이게 말이 됩니까? 주식 또한 마찬가지죠. 자기가 받는 급여를 가지고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전부 다 부채죠. 미래에 상승할 걸로 예측을 하고 돈을 끌어서 주식에 투자를 하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야기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넉넉하게 살았어요. 모든 게 풍요로웠죠. 이 풍요로움의 역습이 이제 다가오고 있어요. 너무나 흔한 것들이 많았어요. 그건 물도 마찬가지고 식량도 마찬가지고 버리는 음식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옷이 떨어져서 옷을 다시 사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당연하게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절대 당연한 일은 아니죠. 그 모든 넉넉함들이 결국 거품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넉넉함에 대한 역습, 흔함에 대한 역습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그거를 잘 현명하게 견디셔야 할 겁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년 동안 쌓아 올린 거품이 어떻게 6개월 만에 모든 게 해결이 됐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8월, 9월부터 들어오는 코로나 자영업자 대출 상환, 이거 심각해질 수 있어요. 새마을 금고가 무너지면 그 다음 포지션은 이제 지방은행이겠죠. 그리고 경제 전문가, 부동산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9월 역전세, 내줘야 될 돈, 이거 터지면 진짜 심각해집니다. 어쨌든 시장에 돈은 항상 풀려집니다. 그리고 주식이나 그 외 투자로 돈을 번 돈들은 시장에 또다시 몰려듭니다. 이 돈들이 결국 어디로 갈까요? 인플레이션의 해지 도구, 돈은 항상 이익이 높은 곳으로 향한다. 결국 부동산의 떡락과 현대금융 시스템의 몰락, 그 중요한 시기에 암호화폐, 특히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그 빛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현실화가 되어 가고 있죠. 우리나라 정부 그리고 전 세계 각국들이 지금 돈으로 생성이 된 거품을 마지막으로 또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구조개혁 없이 정부의 재정정책과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으로 구조개혁을 미루고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행위는 수많은 대중들을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높아지는 자살률, 더 국가를 병들게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자제가 잔소리가 꽤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다가오는 우리나라 그리고 전 세계 경제에 대한 저의 인사이트입니다. 어쨌든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가기 위한 두 가지 이벤트, 저는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리플 디지털 통화를 위한 최고의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로 첫 번째 CBDC 상을 수상을 했다. 그러면 뭐합니까? 가격은 떨어지지도 않고 오르지도 않고 그대로 그지 같은데 622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XRP 사지 마세요. XRP 포기하세요,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지만 너무 힘드시다면 포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선택한 여러분들의 결정은 그 누구도 제어해 줄 수 없어요. 컨트롤 해줄 수 없어요. 이 상을 누가 줬을까요? 2023 디지털 커런시 컨퍼런스에서 최초로 CBDC 상을 받았다고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과 그 공급 업체를 위한 선도적인 글로벌 커런시 리서치가 수여하는 이 상은 리플이 꽤 괜찮다, 탁월한 발전을 하고 있고 지속 가능성 이니셔티브를 제시하고 있다, 2023년 암호화폐 귀염둥이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런데 이런 회사는 지금 SEC와 소송 중에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이런 얘기 했죠. CBDC, NFT, 부동산의 토큰화, 그리고 리플 XRP. 어쨌든 깜찍한 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제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세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구독 누르지 마시고 제 영상을 기웃기웃 거리지도 마세요. 항상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여러분들이 직접 책임을 지는 거고, 그 책임을 지는 감정 또한 여러분들에게 이득을 주기 위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행하는 대로, 그 생각이 행하는 대로 따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너무 말을 많이 해서 리플 XRP 이야기는 요거 상 받은 걸로 땡 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XRP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는 그런 광경들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